자, 오늘 해야 될 부분이 1단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원 부분에 내용인데 1단원 부분의 내용은 최근에는 그다지 어렵게 출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내용들이 있는가만 좀 살펴보면 될 텐데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무현상과 자연현상의 비교라고 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페이지가 6페이지가 되는데 자연현상과 사무현상의 특징을 비교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100% 출제가 돼요. 100% 출제가 되는데 작년도 9월달 모평에서 정답률이 50%가 채 안 되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 원래 사무현상과 자연현상의 비교하는 문제를 찾아라라고 하게 되면 정답률이 거의 80% 이상 가까이 가는데 작년 9월달에 이게 무지 정답이 떨어졌어. 근데 그 정답이 떨어진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찾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위의 주체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무현상과 자연현상 구분할 때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행위여야 되느냐라고 하면 인간의 행위여야 되고 반드시 여기에 무엇이 개입되어야 되느냐면 인간의 행위이면서 인간의 가치가 개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사무현상이에요. 인간의 행위다라고 해서 다 사무현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지의 개입이에요. 의지의 개입이 사무현상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하는 행위는 그거는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의 유행은 인간의 가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기를 원하지 코로나가 유행한다는 것 자체는 사무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행위여야 되기 때문에 주체가 누구인가를 단지 따져주는 것이 필요해요. 요것만 따져주면 돼. 그래서 주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만 따져주면은 인간이 했으면은 사무현상, 인간이 하지 않았으면은 그때는 무조건 자연현상. 그렇죠? 그래서 사무현상과 자연현상만 구분해주면 되고, 다만 밑줄 쳐지기로 밑줄이 어디까지 쳐졌는가를 갖다 잘 살펴보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서 나왔을 때 봐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과의 재배 면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차 넓어지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서 사과의 재배 면적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자연현상일까 사무현상일까라고 한번 따져보자.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연현상일까 사무현상일까? 무슨 현상일 것 같아? 자연현상일 것 같죠. 그러니까 봐라. 지금 요게 꽂힌 거거든.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자연현상이구나 생각할 텐데,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사무현상. 왜 사무현상이냐라고 하면 사과에 재배를 하고 안 하고는 요거는 결국에는 인간의 가치 의지가 개입된 인간의 행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 아무리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의 의지가 사과 안 심으래. 사과를 굳이 왜 심어? 라고 한다면 사과 재배 면적이 넓어질 리는 없겠죠. 근데 사람들이 사과를 키우겠다는 의지와 가치가 개입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과의 재배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속지 않는데 아무것도 제일 많이 섞는 것이 재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재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사문현상이다.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재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요거가 틀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요거가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아 사람이 했구나 안 했구나라는 거는 주의 있게 보거든. 미끄러졌다. 근데 뭐가 미끄러졌느냐 했더니 하리가 앉았다가 뭐 미끄러졌다. 라든지 그 행위를 누가 했는가를 갖다 따져주다 보면 아 이것은 자연현상이다 사문현상이다 찾아낼 수 있는데 제일 여러분이 나왔을 때 많이 틀린 게 재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연현상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사문현상이야. 무조건 사문현상. 나머지는 누가 했는가만 보면 되는 거야. 사람이 했으면 사문현상, 사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거는 자연현상. 그렇죠? 그래서 사문현상과 자연현상 특징을 얻어서 찾아주면 되는데 특징 찾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거기 보세요. 뭐 자연현상, 사문현상 해가지고 같이 함축적이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징에서 보편성하고 확실성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연현상의 특징은 보편성과 확실성이다. 자연현상의 특징은 보편성과 확실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공통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편성하게 되면은 자연현상의 특징에는 보편성 하게 되면은 그거는 공통점이라는 뜻이고 확실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현상인데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예외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연현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쌤, 우리나라는 겨울에 춥고 태국은 겨울에 덥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공통점이 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자연현상에도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위도가 달라서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위도가 태국의 위도가 같다 보면 우리나라도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 겨울에 더울 수밖에 없겠지. 조건이 달라.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 얘기는 이 보편성과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조건이 동일하다면은 보편성과 확실성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현상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예외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문현상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자, 거기서 보편성과 특수성, 이건 자연현상이고 사문현상에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사문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보편성, 차이점 이런 것이 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 만나면 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보편성이지만은 그 인사 방법은 특수성,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목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에서는 악수하죠.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끌어안고 가볍게 뺨을 갖다 볼키스를 한다든지 또 어떤 민족에서는 반가우면은 침을 뱉어요. 침을 뱉는 게 그게 생물학적 반가우면 침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반가우면 침을 더 많이 뱉고 적게 조금 반가우면 침을 좀 적게 뱉고 그 인사법도 있고 어떤 귀를 잡고 팔을 내미는 인사법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반가울수록 귀를 잡아당기면서 혀를 갖다 쭉쭉 내뱉는 그런 인사법도 인사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문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성입니다.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성이야. 그래서 거기 확률의 원리다라고 나오는데 확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개연성이 똑같은 말로는 확률성은 개연성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라고 하게 되면 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생의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확률성, 개연성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존재한다. 그렇죠?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입니다라고 해서 그것만 찾으면 돼요. 당위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건 자연현상에서 상호현상에서 당위 법칙하면은 당위라는 게 뭐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위의 법칙은 상호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희망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연현상은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존재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고 상호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칙이 지배하느냐? 당위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호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를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조심하자라고 조심 1, 조심 2 적어놨는데 자, 조심하자는 것이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체가 누구인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은 현상은 모두 자연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밑줄이 쳐졌을 때 과연 이것이 사람이 한 것이냐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이냐를 갖다가 반드시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조심하자 그리고 조심 두 번째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공통점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게 시험 선지에 나오는 건데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 것이 둘의 공통점이에요. 자연현상도 경험적 자료고 사문현상도 경험적 자료입니다. 자, 우리가 경험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연현상 또는 사문현상의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연현상과 사문현상의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신의 존재는 경험할 수 있어, 경험할 수 없어. 종교학자는 경험할 수 있다고 하겠죠. 목사님들은 경험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했죠. 할 수 있다고 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신의 존재 여부는 경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의 연구 대상도 안 되고 사문현상의 연구 대상도 되지 않는다. 예전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빙의라는 거 있잖아. 빙의가 뭐예요? 신내림이잖아요. 신내림은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기대해 주십시오. 광고가 나오길래 본방사수 했죠. 본방사수 했는데 빙의 신내림을 갖다가 하는데 한 사람은 박수무당, 남자 무당인데 입이 앞에서 정집을 하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국가대표 출신의 되게 유명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막 신기가 되는 여성을 섭외한 거예요. 막 빙의 신기가 되는 여성을 섭외해서 저걸 한 겁니다. 한번 그분을 모셔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박수무당은 자기가 모시고 딱 모시더라고. 그럴 때 딱 뭘 꽂고 뇌파를 검사한 거야. 뇌파가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를 검사를 했고 근데 평범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오시니까 뇌파가 막 변동이다 다시 나가니까 정상적 형태로 보이는데 자 막 신기가 있는 그 젊은 여성은 그분을 모셔봐라 라고 했더니 자기가 막 모시지 못하더라고. 아직 초짜여가지고 그분이 오셔야 오신 거지 오세요 라고 한다고 오시는 건 아니더라고. 왔을 때 또 얼른 뇌파를 측정하니까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뇌파가 똑같이 변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걸 갖다 보여줬어. 다른 대학교 병원 의사들한테 이 뇌파 변화를 보여준 거야. 이거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라고 의아하더라고. 그래서 한 단계 더 해보자. 그분이 오셨을 때 MRI, CT를 한번 찍어보자. 신경을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찍었는데 이 박수무당의 뇌신경에는 변화가 없어. 근데 얘는 살짝 여기 돌출되는
신경이 살짝 돌출되는 변화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또 다른 대학교 병원 가서 또 보여준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대학교 병원 교수한테 보여줬던 걸 보여주면 이게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대학교 병원 교수한테 딱 신경외과 의사한테 딱 보여줬더니 이거는 모르겠다는 거야.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건 알겠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정신병입니다. 한번 의사가 정신병입니다. 이거요 정신병이요 일종의 간질이에요.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정신병 간질입니다. 아니래요. 그분이 오셔갖고 막 뭐가 보이고 막 그래요. 3개월 약물 치료하면 나요. 그리고 이 여성한테 동의를 구한 거예요. 3개월 약물 치료하면 이 신기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기 너무 좋다는 거야. 신내림 받기 싫다는 거야. 3개월 동안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해봤어요.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떠세요? 그분 또 오시나요? 전혀 안 오세요. 생활이 너무 평온해졌어요. 완치. 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작두를 탈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뇌파와 신경이 변화가 없고 한 거 보고 의사들이 도저히 저거는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다가 김상중이죠? 거기 사회자가 딱 나오더니 빙의, 신내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했으나 과학의 영역이 침범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봅니다. 하더니 갑자기 불이 딱 꺼졌고요. 1시간 넘게 봤는데 과학적 증명 해보겠다며. 근데 과학적 증명을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려버리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빙이라고 난 그걸 볼 때 저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경험이라는 거거든. 경험적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 경험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걸까? 보편화시킬 수가 있는 것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편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적인 것을 불가능한 것은 자연현상, 사문현상의 연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학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인문대학이라고 해서 철학이라든지 종교학이라든지 신학은 그렇죠. 과학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경제, 경영, 법, 정치, 외교, 행정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다 우리가 어떤 범주에 집어넣냐면 사회과학이란 범주 안에 집어넣는 거야. 사회과학이란 범주 안에 집어넣는데 경영은 워낙 많이 뽑으니까 경영대학이라고 따로 있는 거고 사회과학대학 안에 이제 다른 과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계열은 순수 학문 빼고는 수학이라든지 순수 학문 빼고는 공대다 이런 거는 다 우리가 과학 분야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경험적인 증거 자료가 연구 대상이 됩니다. 경험할 수 없는 건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둘 다 경험적 자료예요. 그 다음에 법칙 발견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사문현상은 확률성 아닙니까? 개연성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법칙 발견이 가능하다. 단! 거기 우리 교재에서 사회문현상은 법칙 발견이 어려울 뿐이지 사문현상도 법칙 발견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문현상도 법칙 발견은 가능한데 요 개연성 때문에 요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법칙 발견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법칙 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자연현상과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문현상도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좀 더 분명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인과관계가 사문현상이 나타난다고 안 나타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험적 자료, 법칙 발견과는 인과관계가 나타남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경험적 자료, 법칙 발견과는 인과관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 행동 방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건 자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문현상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1번, 2번, 4번, 그렇죠? 1, 2, 4번을 갖다가 반드시 기억을 한다. 무조건 1번 문제로 출제가 되어지는데, 1번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정답 확률은 80%를 넘길 정도로 굉장히 잘 출제가 된다. 사람의 행위냐 아니냐를 보고, 그 다음에 밑줄이 어디까지 쳐졌는가도 잘 봐야 돼요. 밑줄이 어디까지 쳐졌는가도 잘 살펴보면 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무현상을 보는 관점. 사무현상을 보는 관점인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예전에 다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1단원의 내용은, 그래서 1단원부터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2, 3, 4, 5를 한 다음에 나처럼 1단원 다 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2, 3, 4, 5부터 하고 1단원 오게 되면 1단원은 그냥 예전에 했던 거 반복, 복습하고 정리하는 형태가 절반이에요. 자, 사무현상을 보는 관점,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이라고 있는데,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와 연관시켜서 보는 것이 거시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거시적 관점인데, 끝. 기능, 갈등. 그리고 기능은 사회 구조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죠? 사회 구조를 긍정적으로 보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자, 균형을 갖다가 이루도록 하자. 그렇죠? 다 봤던 거지. 하고 지난 시간에도 봤었어요. 사회 변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하면서 기능론적 관점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갈등론적 관점은 사회 구조를 부정적으로 보니까는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사회의 변동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것도 반복입니다. 근데 반드시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부의 갈등으로 필연적으로 사회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근데 이때 사회 변동은 뭐라 그랬어요? 사회 변동은 사회 구조의 모순을 갖다가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갈등론적 관점은 사회 변동을 긍정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자, 또 지난번에 4단을 했던 걸 기억해봐. 계급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능 갈등, 계급 재생산. 갈등이죠. 계급 재생산하면 갈등이지. 기능론은 뭐야? 자기가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연봉의 차이를 인정하겠다. 결국 무슨 연봉의 차이냐? 부모의, 그렇죠? 지위가 부모의 계급의 경우에 너의 계급을 결정해. 그런 계급 재생산적 관점이 갈등론적 관점.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야? 기능론적 관점이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어. 근데 갈등론은 뭐예요? 학교 교육 가지고 신분 상승하지 못해. 학교 교육은 자본가들의 지배 논리를 가르치는 거야. 너네들 왜 8시 반, 9시까지 학교 나오는지 알아? 나중에 커서도 회사 8시 반, 9시까지 나오라고 부려먹기 편하려고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야. 이런 논리가 갈등론적 관점이에요. 다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근데 요거 키워드는 기억해놔야 돼. 기능론적 관점은 상호의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기능론이야. 읽을 필요도 없어요. 상호의존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이 옆에 제가 다 적어놨어요. 상호의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기능론적. 딴 거 볼 필요 없다. 그리고 기득권의 이익을 갖다가 이익을 옹호한다 라는 비판.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선지에서 무지잖아. 자, 또는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거시적 관점에서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런데 3번 선지 보세요. 3번 선지가 아니라 3번을 보세요. 갈등은 일시적이고 병리적 현상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들아 시험에서 제발 조심해야 될 것 자체는 사회병리라는 말은 오로지 기능론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사회병리라는 단어는 기능론에서만 사용된다. 이 사회병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회병리란 말을 쓰거든. 근데 갈등론에서 불평등을 사회 문제로 봐, 안 봐? 갈등론에서 불평등을 문제로 보죠. 그래서 불평등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없애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한테 성취 동기를 자극해서, 그렇죠? 사회가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사회 불평등이라고 봤던 것이 기능론적 관점이잖아요. 그럼 쌤, 갈등론도 사회 문제를 얘기하니까 사회 병리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뒤에 문제에서 평가원 선지에서 무조건 사회 병리는 기능론에서 사용합니다. 왜 기능론에서 사용하냐면 이 사회 병리라고 하는 이 전제가 어디서 전제가 되는 거냐면 사회 유기체 설에서 전제가 돼서 사회 병리란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전제가 사회는 유기체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교재에 써준 겁니다. 사회는 유기체처럼이란 말을 갖다가 거기다 써준 거예요. 사회는 유기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야.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회를 갖다가 마치 인간의 몸에 비유해서 각 부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을 때 사회가 제대로 작동된다라는 것에 비유해서 출발한 것이 사회유기체설이에요. 눈의 기능, 그렇죠? 뱃속에는 오장육부의 기능, 팔과 다리의 기능, 뇌의 기능, 인간 몸의 기능이 모든 각 부분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때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에 비유해서 각 부분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때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병이 드는 건 인간이 병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사회에 비유했으니까 사회가 병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기능론밖에 안 된다. 절대 기억해야 된다. 근데 수능 때 가까울수록 이런 질문이 많아. 선생님, 갈등론에 왜 사회병리라는 말을 못 써요? 돌아버리겠어요. 그래야지. 야, 전제가 사회유기체가 쓰잖아. 사회유기체가 뭔데요? 다 까먹었구나. 사회유기체는 사람의 몸처럼 비유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능론만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반드시 문제 키워드가 사회유기가 나오면 사회병리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갈등론을 쓸 거야. 끝이에요, 이게. 자, 뒤로 넘겨보면 이제 미시적 관점이 나오는데,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 해가지고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인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징을 매개로, 핵심 주장에 나왔죠. 1번에 상징을 매개로
상징기를 매개로 하다 보니까 이 상징을 가지고 의미 부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키워드가 그래서 의미예요. 의미란 단어가 나오면은 상상력이구나 봐요. 챕터 1에서 두 문제가 나와. 첫 번째가 상호연설과 자연을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은 방금 얘기